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4회 동안 기록형 이제 기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기록형 이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어떻게 이제 사실관계 정리하시는지, 그거 이제 전달해 드릴 텐데,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한 5쪽 정도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공법 기록형 대비 헌법재판소 결정문. 이건 여러분들 사례풀이든지 기록형이든지 오늘 이제 한번 그 기록을 다뤄보면 여기 등장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항상 언제라도 쓰실 수 있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이 이유를 아시게 될 테니까 이건 가지고 계시면서 항상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써보시면 기록형 대비도 되고 헌법 이제 사례 대비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 준비해 드렸고요. 자, 이제 하나는 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좀 큰 종이로 되어 있는 거 메모지 있죠. 이 메모지를 좀 펼쳐 놓으시고 답안은 지금 보실 필요 없고 기록을 일단 옆에 펴 놓으시고 자, 오늘은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된 모습으로 기록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메모지에 몇 페이지 몇 쪽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메모를 해놓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천천히 보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문율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눈도장 찍고 손이 메모지로 가고 그 작업을 이제 하시고 나시면 이제 이 메모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완성된 메모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아, 공법 기록형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한번 차분하게 이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오늘 쫓아오시면 되고 총 4회의 시간인데 늘상 그래왔듯이 1회하고 2회, 물론 4회는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다뤄드릴 겁니다. 중복되지 않아서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출문제를 이제 선별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 시험 이제 4회 때 기출기록을 가지고 왔어요. 요 구조는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출제되기 아주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시작으로 하는데, 1회하고 2회는 오늘 수업 진행하는 방식처럼 차분하게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메모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시험 대비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고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공부예요. 그래서 3회, 4회 때는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6시 반에 오시면 시간 배정해 놓고 먼저 기록 시험을 보실 거예요. 기록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해설로 어떤 것들이 이제 키워드였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메모지로 추출하는지 그걸 이제 방향을 좀 거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4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 기록형 중에서도 그래도 공법 기록형은 제일 그래도 무난하구나, 어렵지 않구나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게 하여튼 열심히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쫓아오시면 됩니다. 일단 메모지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형 설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일단 바로 이 정도의 이제 뼈대는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 소장 구조는 좀 이따 보실 겁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데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큰 그림으로 일단 한번 언급을 해놓고 오늘 기록을 좀 다뤄볼게요. 자, 소장을 쓰게 되게 되면 항상 항고소송 이 처분에 대해서 이 처분이 왜 위법이냐 이거를 이제 쓰는 게 소장의 주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처분의 위법성 옆에 주체, 절차, 내용, 형식 이 네 가지 요건. 그래서 여러분들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 어디에라도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법치행정은 뭐예요? 법치행정 여러분들이 행정법 배우실 때 제일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결국 행정은 법에 합치돼야 된다. 그럼 그럼 여기서는 처분이 되겠죠. 이 처분이 적법하려면 법에 합치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 유보원칙 배우셨죠? 법에 근거 있어서 할 수 있어요.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럼 다 적법해요? 운전면허 취소할 수 있다. 법에 근거 있습니다. 그래서 가반한테 운전면허 취소했어요. 그럼 이 취소 처분은 항상 적법해요? 아니죠. 얘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도 면허 취소가 적법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0.08을 넘지 않았어요. 0.03이에요. 그럼 이 면허 취소가 적법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이건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만들었어도 그 작용은 뭐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당연히 성문법률은 물론 행정법의 일반원칙, 이런 불문법에까지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인 내용으로 다 머릿속에 까시는데, 그럼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쓰려면 뭘 검토하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이 처분에 근거가 있나? 이거 먼저 봐야 되겠죠. 근거 있어요. 기록형에서 근거 없는 처분이 나가는 경우는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근거는 있어요. 법 규정상. 그럼 결국 법에 위반됐나 안 됐나 이거를 이제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처분의 적법 요건으로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처분의 형식은 뭘로 이루어져야 돼요? 처분의 형식은 권력적 사실행위 빼고는 뭘로 이루어져야 돼요? 문서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처분이 문서로 안 나가고 이런 기록형 문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다라고 전제하셔도 돼요. 자, 그럼 주체는 누가 해야 돼요? 어떤 처분을 적법하려면 주체 누가 해야 돼요? 권한이 있는 자가 해야 되겠죠. 권한이 있는 자가 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늘상 외우시고 여러분들 이거 답안에 쓰시잖아요. 이 권한을 누가 만들어줘요? 국민보다 우월한 지에서 처분할 수 있는 지위, 권한을 누가 만들어줘요? 국회가 법률로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회가 법률로. 그럼 법에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그게 있어야 된다. 그게 결국에는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 내용. 적법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셨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 주체, 권한이 있는 자가 해야 된다. 이게 결국 그 처분청이 이 국민한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나? 마련돼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에 적법해야 된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요 내용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처분이 법에 위반돼서 위법하게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가 될까요? 이 주체 내용만 놓고 보게 되면 권한이 없는 자가 했어도 처분은 위법해지겠죠. 근데 법에 권한의 근거는 만들어 놨네요. 법에 권한의 근거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법 자체가 위헌 위법이에요. 이 법 자체가 위헌 위법이에요. 그럼 결국 위헌인 법령의 근거에서 나간 거죠. 그럼 결국 권한 있는 자가 한 모습이 돼요. 권한 없는 자가 한 모습처럼 돼요. 권한 없는 자가 한 모습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첫 번째 경우는 이건 여러분들이 소장을 쓸 때 어느 부분을 도출해서 써야 될지 일단 틀이 있어야 이거는 권한이 없는 자, 그 권한이 없는 자의 모습의 하나가 바로 그 근거법령. 성문법상으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는 있는데 이 근거법령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면 결국 근거가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처분은 위법하다. 위헌인 법령의 근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 주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기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죠. 기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잖아요. 기속행위는 법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기속행위는 법에 위반했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법 문구대로 하면 적법한 겁니다. 법 문구를 위반하면 그냥 위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속행위 주면서 법 문구에 위반되게 하는 건 누구라도 찾아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는 물어볼 수 있어요.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대로 했어요. 그럼 법상 기속행위인데 그대로 했는데 이게 위법해지는 경우는 또 언제 생겨요? 이 기속행위 법령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면
그때는 결국 위헌인 법령의 근거에서 나갔기 때문에 위법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이외에는 전부 여러분들한테 어떤 행위를 주냐면 재량행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재량행위가 위법하려면 자,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돼야 되죠. 근데 일탈은 안 줍니다. 여러분들 법에 1억 원 이하 돼 있는데 2억 주고서 이거 위법성을 주장해봐라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럼 결국 뭘 쓰라는 거예요? 남용을 쓰라는 거죠. 그럼 재량권의 남용에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생각나시는 거. 재량권의 남용에 어떤 것들 생각나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래서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왜?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것 자체가 성문법상으로는 위법해 보이지 않죠. 성문법의 한계는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용이라는 것 자체가 성문법의 한계 내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까지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불문헌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까지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있어요? 사실오인. 얘가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도 아닌데 풍랑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갑자기 이놈 봐라 10일이 지나도 복귀를 안 해? 직무를 태만히 해? 파면 처분 나가요. 그럼 얘한테는 애초에 징계 사유라는 게 자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행정청은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잘못 알은 거죠. 그럼 애초에 전제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못 알면 재량권 행사가 적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적법해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아주 유행처럼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재량권의 불행사. 그럼 재량권의 불행사는 뭐냐면 법에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문일한테 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어요. 저 법 위반한 거 맞아요. 그런데 단서 규정을 보게 되니까 만약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 감경할 수 있다. 이래놨네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니 문일이 이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해봐야 꼭 감경해야 돼요. 거기에 해당돼도 감경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감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뭐하러 귀찮게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뭐하러 조사해.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조차도 아예 확인 안 해보고 그냥 1억 원 부과했던 거예요. 그럼 국회가 법 만들 때 이걸 재미삼아 만들어요.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재량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그게 정말로 구체적 타당성에 맞는 재량권 행사라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재량권을 불행사했네요. 그럼 이거 역시도 재량권의 남용의 한 유형으로서 그 처분을 위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소장을 쓰시려고 해요. 지금 소장을 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러면 일단 주체 내용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문제될 수 있어요? 법대로 그냥 했어요. 법대로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위법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는 거예요?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배된다면 결국 권한 없는 자에 대한 처분이 되는 모습이고 법률에 근거 없이 나간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법해지는 모습 하나. 두 번째는 재량에 해당되는데 그럼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검토해야 돼요? 사실오인. 그리고 재량권의 불행사가 있었나? 이런 것들이 결국 내용상 주체와 관련해서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예요. 자, 그럼 이제 주체 내용 형식 중에 절차가 남았죠. 그럼 여러분들 기록을 보다 보게 되면 이 절차에 법에서 거치라는 절차에 있으면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법에 사전통지하라고 돼 있었네요. 사전통지. 근데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대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이 처분은 적법해요, 위법해요? 사전통지 안 했대요. 이 처분은 적법해요, 위법해요? 당연히 위법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대법원도 절차의 하자만으로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거 하나 집어넣으면서 이건 절차의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자, 사전통지는 했어요. 사전통지는 했습니다. 근데 처분 문서에는 반드시 뭐가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처분 문서에는 이 처분이 나가게 된 사실상 이유, 법적 근거, 이유 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 제시 부분에 만약에 법제 몇 조 위반 그랬어요. 요 법적 근거만 써놨네요. 얘 법제 몇 조 위반해서 운전면허 취소 나갔다. 요것만 딱 써놨어요. 이거 이유 제시 제대로 한 거예요? 이유 제시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얘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언제 어디에서 뭘 이렇게 위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행위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관계를. 그래서 법제 몇 조에 근거해서 이 처분이 나간다. 요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분문서에 이런 이유 제시가 만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거 역시도 이 처분은 어디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해지는 거예요? 절차의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들으시게 되니까 소장을 쓸 때 처분의 위법성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고 기록을 봐야 될지 그래도 느낌들이 좀 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소장은 이제 오늘 기록을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내는 연습을 오늘 처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이제 헌법소원인데 애초에 여러분들 헌법소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68조 1항 그리고 68조 2항. 근데 68조 1항은 여러분들 바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 헌법재판에서는 얘가 언제 뭘 했고 이 사실관계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얘가 언제 뭐 했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랑 술을 먹었고 뭐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고 뭐 했고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 헌법재판과 관련한 답안은 여러분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례 공부하시더라도 헌법 사례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실제로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오늘 그 프린트물을 나눠드린 게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되나 헌법상 기본권 중에 어떤 거와 관련이 있지? 그래서 왜 이 공권력 행사가 이 법률이 왜 헌법에 위반되는 거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되는 것들을 뽑아서 여기다가 채우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건 만약에 68조 1항의 헌법소원이라면 천공기 자직현이 있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 있잖아요. 그 요건을 물어보고자 하는 게 메인이에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맨날 똑같아요.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맨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보실 내용은 위헌소원인데 위헌소원에서도 여기 채우는 건 어차피 여러분들 굉장히 추상적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갖다 그냥 때려 박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는 사실관계에 메모할 게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메모할 게 없어요. 메모가. 나중에 메모가 끝나고 나도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헌법과 관련해서는 나눠드린 프린트물 사례 공부하면서도 기록형 공부를 한다는 생각해서 현재 각각의 기본권 어떤 것들이 제한되게 되면 늘상 나오는 헌법재판소의 그 기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이쪽 답안을 채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위헌선에서는 항상 물어보는 게 전제성이에요. 재판의 전제성. 그러니까 소적다. 소가 진행 중이어야 된다.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된다. 다른 재판을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이 있어야 된다. 요거를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쓰신 다음에 나머지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을 여기다가 채우시게 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좀 띄워놓고서 여러분들 일단 메모지 할 때 여러분들 소장 쪽은 항상 무슨 청구의 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청구 취지. 근데 청구 취지 쪽에 항상 여러분들 주문 2번이 물론 주문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빠뜨리지 마실 게 요거는 꼭 먼저 메모를 해놓으세요.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요거는 항상 혹시나 시험장에서는 이걸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항상 메모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구 원인에 소의 적법성 이거를 만약에 서술하게 돼야 된다면 이제 그건 문제 지시사항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서술해야 된다면 원피대기 판익 이거를 옆에다가 쭉 늘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분의 위법성 주절 내용을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 놓으시고 나서 기록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기록을 받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자, 기록 한번 같이 볼게요.
2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쪽. 먼저 목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문제 지시사항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메모지에 어떤 것들은 채워야 되고 어떤 것들은 생략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문제 보시게 되면 1번에 자, 원고 피고 및 소송 대리인의 주소, 연락처 등은 기재하지 말 것. 그럼 결국 원고, 피고, 소송 대리인 이건 소장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써라 그 얘기고요. 입증 방법, 첨부 서류 등은 기재하지 말 것. 이때만 해도 이런 거 이제 안 물어봤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쉬운 거부터 나가겠습니다. 다번에 취소 소송의 제기일은 법령상 허용되는 가장 마지막 일자로 기재할 것. 늘상 보셨던 거죠. 라번에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부분을 기재하되 소의 적법성 부분 기재하라고 그랬죠. 다만 원고 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은 기재하지 말 것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한 장 넘기시면 이게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출력한 문제집니다. 소장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청구원인 2번에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해놓고 가로 열고 생략돼 있죠. 앞에서는 쓰라고 그랬어요. 생략하라고 그랬어요.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원고 적격하고 소의 이익만 기재하지 말 것. 나머지 소의 적법성은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잘 안 읽으시면 소의 적법성 자체를 전체를 생략해버리면 이건 뭐 써서 내나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뭘 써야 되고 뭘 생략해야 되는지 그거 여러분들 정확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하고 뭐는 생략하라고 그랬어요? 원고 적격하고 소의 이익은 이제 기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머지 요건은 써야 된다. 그럼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다시 앞으로 오시면 마번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 집시법 위헌 부분 기재하지 말 것. 자, 2번에 의뢰인 옮길동 끝에 집시법 위반죄 처벌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 요거를 헌법소원 이쪽에서 쓸 거기 때문에 소장에는 이거 위헌 여부 쓰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제안했는데 집시법 위헌 여부를 소장에다가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엄청난 감점입니다. 점수 안 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 다번 정도만 심판 청구일은 법령상 허용되는 가장 마지막 일자로 기재할 것. 자, 그리고 이제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에 여러분들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6번에 보시게 되면 서술어는 경어를 사용할 것 분명히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답안 간혹가다 보게 되면 그냥 문장 자체로도 안 끝내고 그냥 뭐 했음, 못씀, 뭐 했다, 한다 이런 식으로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저라면 어쨌든 답안의 지시사항은 무조건 지킨 걸 전제로 해서 잘 썼냐 못 썼냐를 논하는 거지 이거 자체도 지시사항 자체를 아예 무시하면서 쓰는 답안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기록형 쓸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법원에다가 재판부에다가 소장을 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와 가깝게 그 모습을 만들어야지 사례 답안하고 똑같은 모습을 쓰시게 되면 그건 엄청난 관점이 나옵니다. 좀 이따가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그 메모지로 일단 그 해왔으니까 메모지 보시면 자, 이제 아직 채울 거는 따로 없죠. 근데 청구원인의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원고 적격하고 이익은 지우셔야 될 거고요. 3번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뭐 건드릴 거 없고 우측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청구 취지, 그리고 당해 사건 나오죠. 목차가 당해 사건 나오잖아요. 당해 사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68조 1항이에요. 68조 2항이에요. 당해 사건 나오게 되면 68조 2항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게 등장하고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맨 밑에를 채울 수 있어요. 맨 밑에 여러분들 헌법재판소 68조 1항이든 68조 2항이든 여러분들 헌법소원은 낼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근데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서는 이 밑에 헌재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속 중인 그 법원 그 재판부가 이 귀중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록 하나씩 볼게요. 자, 목차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문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체크를 해 놓으셨으면 목차를 보시는데
자, 기록 내용을 보시게 되면 1번에 법률 상담일지가 나와요. 법률 상담일지. 이거는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하고 만나서 자기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의 희망사항 이것들을 담아놓은 게 법률 상담일지예요. 2번은 법무법인 희망 내부 회의록. 그럼 이건 누구의 말들이 담겨져 있겠어요? 일반 사인, 의뢰인의 말이 담겨져 있어요. 의뢰인의 얘기를 건네들어서 법의 전문가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다룰지 그거를 이제 요약해 놓은 게 법무법인 내부 회의록이에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뭘 먼저 읽으실래요? 막 주저리 사건하고 관련 없는 자기 신세 타령 이런 것들도 막 상담일지에 있을 텐데 그걸 먼저 읽으실래요?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들을 추출해 놓은 내부 회의록을 먼저 읽으실래요? 내부 회의록을 당연히 먼저 읽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먼저 읽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어떤 기록 서면들이 그 증거 서류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는 겁니다. 제목을. 자, 소송 위임장, 담당 변호사 지정서, 징계 처분 나오죠. 징계 처분? 밑에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징계 의결서, 소청심사위원회 나오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는 연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무원한테 징계 처분 나갔는데 얘가 필요적 심판 전치니까 소청심사 먼저 거쳤구나. 이런 사건이구나. 그 정도 이제 연상하시는 겁니다. 자, 소청심사 결정 거쳤고요. 10번에 우편 징계 요구서, 확인서, 국무총리 표창장, 얘 표창도 받았었구나. 트위터, 주민등록표 쭉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19번에 위헌 제청 신청 기각 결정. 이거 68조 2항이구나. 그리고 송달증명원, 피의자 신문조서. 자, 그러면 쭉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되는 거는 어느 정도밖에 없어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받아서 소청심사 거쳐서 이제 소송 제기하려고 하나 보구나. 위헌 제청 신청했는데 기각 결정 받았구나. 68조 2항 가는구나. 그 정도가 이제 연상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참고법령 나오죠. 그리고 37페이지 나오죠. 그럼 바로 여러분들 37페이지를 접어두시든지 포스트잇을 붙이시든지 이건 기록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바로 접어두시는 게 유용해요. 37페이지. 바로 법조문은 보지 않습니다. 어느 법조문이 문제되는지 모르니까 이거부터 읽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접어만 놓으세요. 언제든지 뒤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시간 절약할 수 있게 접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기록 한번 볼게요. 뭐부터 읽는다고요? 법무법인 희망 내부 회의록 이거부터 읽는 겁니다. 자, 그럼 8쪽 볼게요. 자, 김 변호사 끝에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뭔가요? 정 변호사, 의뢰인은 동성애 반대와 관련하여 트위터에 게재한 글, 아까 트윗 내용이라는 게 이건가 보구나. 평소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이고 청계광장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징계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소장 부분이든 어디든 트위터, 청계광장 집회, 형벌 이런 거 메모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밑에 읽어보시면 정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처벌의 근거인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청 신청했는데 기각 결정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상이 좀 되시겠죠. 밑에 정 변호사, 의뢰인은 2008년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는데 국무총리 표창이 아까 기록에 있었죠. 표창을 받았는데 공무원 징계 요구 시 확인서에 공적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 메모가 필요하겠죠. 표창 누락. 그 정도만 여러분들 하셔도 됩니다. 공무원 표창 누락. 그래서 억울하다. 그 정도 이제 소장에다가 메모하시면 되고요. 자, 또한 처분의 근거가 된 공무원 복무 규정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처분의 근거가 된 공무원 복무 규정 자체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처음 시작할 도입부에 여러분들 설명 들은 것 중에 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이건 여러분들 처분의 위법성 중에 내용 중에 표창 사실이 누락됐잖아요. 제대로 사실관계 파악 안 한 거죠. 그럼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공무원 표창 누락한 거는 사실오인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공무원 복무 규정 자체가 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죠. 이건 아까 배우신 것 중에 뭐가 문제된다라는 걸 연상시켜줘요? 이 처분의 근거가 된 근거 규정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걸 여러분들한테 연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 변호사 그 대화에서 요 5줄에서 뭐 정도는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를 하세요. 지금 메모를. 뭐 정도 메모하시면 돼요. 일자 같은 거 없으니까. 표창 누락, 그리고 공무원 복무 규정 문제, 그 정도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자, 김 변호사, 집시법 처벌 규정에는 무슨 문제가 없나요? 정 변호사, 자, 사전신고제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의뢰인의 경우처럼 법정 시한 내에 신고할 여지가 없이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우발적 집회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 집시법위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헌법 쪽에다가 어느 정도 메모하시면 돼요. 그냥 일률적으로 사전신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예외 X, 신고 의무, 형사처벌, 그 정도 메모하시면 되는 겁니다. 메모하세요. 김 변호사,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정 변호사, 의뢰인 말에 따르면 집회 당시 토요일이긴 해도 청계광장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다른 행사나 집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아서 의뢰인 일행만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걸 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무슨 표현이 돼요? 차분한 집회? 평화적 집회 정도가 되겠죠. 차분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집회까지 단지 미신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메모 같은 거 하시게 되면 평화적 집회, 해산명령 대상, 물음표, 뭐 요 정도 메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기 좋게. 다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밑에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의뢰인의 상담일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6조 보시면 1번 쭉 읽어보시고요. 2번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에 의뢰인은 12월 14일 새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인권조례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그 조례의 공포에 임박해서 그날 오후 2시 번개 모임 가지자고 제안하는 글을 올렸다. 4번에 끝에 집회신고서 제출. 집회신고서 또 제출을 했다네요.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48시간 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했다. 그럼 이것도 왠지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모하시는 거죠. 신고서 제출, 반려. 아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5번에 두째 줄 끝에 첫째 줄 끝에 20명 정도 밑에 집회를 갖고 동성애 반대 구호를 외쳤다. 6번에 현장에 온 경찰들 밑에 해산명령하였으나 의뢰인 등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밑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중앙법원 형사 제15단독에 계속 중이다. 넘기시면 7번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2014년 3월 12일 안전행정부 장관이 밑에 징계 요구를 한 사실을 통보받았고 밑에 의견 진술했지만 4월 4일 해임 징계 처분서를 교부받았다. 이건 여러분들 당연히 메모해야 되겠죠. 지금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니까 처분이 처음 등장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메모하시면 돼요?
요거 날짜 그대로 메모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3일 해임. 요렇게 이제 메모해 놓으시고요. 누가 했어요? 안행부 장관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정도만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자, 8번에 의뢰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한 결과 정직 3월로 변경 결정. 자, 그래서 5월 9일에 자, 5월 9일 뭘로 변경됐대요? 정직 3월로 변경됐대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3월로 변경하는 변경 재결이 나온 겁니다. 밑에 이 결정서를 5월 14일 의뢰인의 아들이 대신 받았으며 그래서 5월 14일 아들한테 송달. 자, 의뢰인은 이틀 후인 5월 16일 저녁에 집에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9번에 의뢰인은 단순히 번개 모임으로 소규모 평화적 집회를 했을 뿐인데 밑에 그 뒤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의뢰인의 희망사항 큰 뜻 없이 했는데 끝에 이렇게 가혹한 결과. 자, 이 표현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원칙을 좀 한번 써줘야 될까요? 너무 가혹하다. 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 중에 여러분들 가혹하다. 그럼 무슨 원칙이에요? 비례 원칙.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기록에서는 힌트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기록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표현, 차별이란 표현 나오면 무슨 원칙 써야 돼요? 믿었다가 된통당했다 그러면 무슨 표현 써요? 신뢰보호 원칙.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혹하다, 억울하다, 막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그런 표현 나오게 되면 이거는 비례원칙을 마지막으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의 비례원칙을 한번 검토하라고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정도가 이제 메모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셨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봐야 되겠죠. 10페이지. 자, 소송위험장 사건 징계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고 홍길동. 자, 그럼 메모지 어디다가 채우시면 돼요? 그냥 메모지 어디다가 채우시면 돼요? 원고? 소장 원고에다가 홍길동 쓰시면 되죠. 그죠? 피고는 여기에 안 해놨지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원고, 피고, 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말라 그랬지? 원고, 피고는 쓰셔야 돼요. 근데 정답을 알려줄 수 없으니까 여기가 동그라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홍길동은 채웠죠? 소장에. 자, 그리고 밑에 넘기시면 담당 변호사 지정서. 자, 그럼 소장에 이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보시면서 맨 밑에 하단에 우측 보시게 되면 원고의 소송 대리인 메모지. 이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소장 메모지 맨 밑에 우측에 소송 대리인이라고만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원고의 소송 대리인 그리고 담당 변호사 정한수를 써야 돼요. 법무법인 희망을 써야 돼요. 법무법인 희망을 쓰는 겁니다. 먼저 법무법인 희망 쓰시고 그 밑에 담당 변호사 정한수. 자, 그거 채우셨고요. 자, 안전행정부 12조 2014년 4월 3일 이게 처분일자입니다. 그 밑에 안행부 장관이 있죠. 그 위에 있는 게 처분서를 만든 처분일자예요. 처분일자. 처분일자와 송달일자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면 어느 처분문서에 지금 이것처럼 4월 3일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우편 송달했는데 4월 6일 날 송달됐대요. 그럼 소송의 대상은 몇 월 며칠자 처분이에요. 소송의 대상은 4월 3일자 처분이 소송의 대상입니다. 제소기간 90일은 언제부터 세는 거예요?
4월 6일로부터 90일을 세는 겁니다. 처분일자하고 송달일자는 달라요. 자, 그러면 4월 3일 안행부 장관. 자, 그리고 그 밑에 안전행정부 소재지가 나오죠. 이 당시에는 어디 소재에 있었어요? 종로구 세종로 이쪽에 있죠. 그럼 이걸 보시고 어디를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지 보시면. 항고소송, 취소소송, 관할법원, 1심 관할법원 1항 피고 소재지 관할하는 행정법이잖아요. 그럼 얘 서울에 있죠. 그럼 여기다 누구 채우시면 돼요? 어느 법원 채우면 돼요? 서울행정법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은 여러분들 안행부가 세종시에 있단 말이에요. 세종시. 그러면 또 막 법원 배치표 보고서 고민할 필요 있어요. 그냥 서울행정법원 쓰면 돼요. 서울행정법원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2항에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낼 수 있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방법원 행정부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피고가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면서 지자체장들, 예를 들어 대전시장, 부산시장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1항에 따라서 피고 소재지로 가고 2항에 따라서는 서울행정법원으로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등장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 지자체장이 소재하는 소재지 관할 법원을 배치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장관이 등장하게 되면 고민하실 거 없이 그냥 서울행정법원 여기로 그냥 법원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채우셨고 넘기시면 자 13쪽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그래서 이유 징계의결서 사본 기재와 같다. 2014년 4월 3일 맨 밑에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1항에 따라 밑에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메모지에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써야 되죠.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원고하고 소의 이익은 이제 없어졌죠. 원고하고 소의 이익은 없어졌습니다. 그럼 남는 게 피고 적격, 배상 적격, 제소 기간, 심판 전치죠. 근데 이거 지금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죠.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입니다. 그럼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필요적으로 소청심사 거쳐야 돼요. 필요적으로 소청심사 거쳐야 된다. 요 심판 전치주의를 남겨놓은 게 필요적 소청심사 전치주의를 이 내용 안에다가 써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자 14쪽 징계의결서. 원래는 요 이유가 여러분들 어디 있어야 되냐면 13쪽 안에 있어야 돼요.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그 위에 네 번째 칸에 이유 징계의결서 사본기재와 같은 원래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워낙에 많으니까 별도로 내용을 빼서 여기에다가 붙여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징계의결서 이런 게 없이 만약에 그 14쪽 보시게 되면 이유 여기에 세 문장이 나오잖아요. 세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밑에 근거법령 막 나오죠. 여기에 만약에 근거법령만 있고 위에 등장하는 이게 없게 되면 이 처분은 어디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유 제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차의 하자가 있어서 이거 자체도 처분의 독자적인 위법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유가 등장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징계 혐의자는 2013년 12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성소수자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내용 트위터를 올렸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자, 그럼 처분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다 이제 메모하셔야 되겠죠. 정치운동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치운동했다라는 이유. 요거 하나를 이제 처분의 이유로 삼았잖아요. 자, 두 번째 징계 혐의자는 둘째 줄 신고 없이 주차했을 뿐만 아니라 밑에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밑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지금 처분이 나가게 된 이유가 성실 의무 이거를 위반했다.
그럼 이 처분이 여러분들 위법해지게 되는, 위법하게 만드는 게, 이건 어떤 것들을 깨트리면 위법해지는 거예요, 처분이? 얘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했다. 성실 의무 위반했다. 근데 만약에 얘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 안 했으면, 성실 의무 위반 안 했으면, 그럼 이 처분은 위법해지는 거겠죠. 이것들이 바로 법에 위반되는, 분명히 위반되는 행위를 했어야 처분이 나가야 되는데, 아예 위반 행위를 안 했는데 나갔다면 그건 당연히 처분이 위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처분의 위법을 깨트릴 내용이 이제 네 가지가 등장하잖아요. 정치운동 금지 의무, 성실 의무, 그리고 사실오인, 그리고 비례원칙. 표창 누락한 것도 이제 써야 되니까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요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보니까 근거법령. 이렇게 근거법령 나오죠. 그럼 바로 여러분들 아까 접어놓은 근거법령 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78조 제1항 1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7페이지 국가공무원법 78조 제1항 1호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밑에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호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거 하나 본 겁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65조 사항 14쪽에 65조 사항. 그럼 이제 다시 뒤로 와서 65조 사항을 보시는 겁니다. 정치운동의 금지 65조 사항.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 위에 뭐가 있지 봤더니 1항 정당에 간섭할 수 없다. 2항에 선거와 관련해서 행위하면 안 된다. 근데 얘는 지금 선거나 정당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네 소신을 위해서 트위트하고 신고 없이 집회한 거죠. 그럼 1항, 2항이 없죠. 3항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1항, 2항에 위배되는 행위라도록 요구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전혀 없죠. 그럼 지금 얘가 위반했다라고 한 건 사항인데 정치적 행위 금지에 관한 한계는 밑에 끝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오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읽었잖아요. 14쪽. 그 옆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나오죠. 28조, 27조 제1항 1호. 자, 그럼 가봅니다. 27조 1항 1호 정치적 행위. 법 65조에서 말하는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가지는 것을 말한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 다시 앞으로 오십니다. 27조 2항 3호. 자, 다시 가시면 2항 3호.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밑에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여기 걸리죠. 여기 걸리잖아요. 지금 얘는 트윗하고 집회한 거. 근데 여러분들 아까 이 처분의 위법에서 힌트를 줬던 게 뭐가 있었어요? 근거 규정에도 문제가 참 많아 보입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법조문 보세요. 이거 뭐 쓰겠어요? 이 조문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65조 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 복무규정 자체, 대통령령 자체에는 얘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게 65조 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65조 사항에 갔더니 어떤 게 금지되는지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있어요. 그냥 정치적 행위의 금지 한계라만 돼 있어요. 그냥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이래놨죠. 그럼 이건 무슨 원칙에 위배돼요?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죠. 그럼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게 되면 이 복무규정은 결국 위임의 근거 없이 만들어진 거와 동일한 모습이 되죠. 그럼 위헌 위법인 법령이 되죠. 그럼 그의 근거에서 나간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라는 거예요? 위법해진다는 거예요. 위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거 이제 요 조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시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근거법령 다시 가보셔야 되죠. 국가공무원법 78조 제1항 1호. 그래서 다시 가보니까 아까 봤던 거. 다시 와보니까 56조. 그래서 56조 가보니까 여기에 성실 의무가 있네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거는 법령 자체에는 무슨 큰 문제는 없어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와봤더니 집시법 22조 2항, 6조 1항 이게 미신고 집행 해산명령 따르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건데 이 집시법에 대한 위헌 여부는 소장에서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건 헌법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5쪽 보시죠. 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소청심사했더니 주문 해임을 정직 3월로 변경한다. 그래서 원징계 처분의 내용 이건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는데 다 같은 내용만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은 없어요. 근데 2번에 판단 보시게 되면 둘째 줄 정치운동 금지 의무, 성실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정직 3월로 변경한다. 2014년 5월 9일. 그럼 이 재결일자는 언제예요? 이거 메모해 놓으셨죠? 5월 9일에 정직 3월로 변경하는 재결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넘기시면 우편송달 보고서. 자, 영수인. 근데 갑자기 홍길동이 아니라 홍우식이 등장하네요. 그래서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밑에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했다. 그래서 봤더니 동거자 아들이에요. 동거자 아들입니다. 근데 얘가 아까 몇 학년이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리분별이 있는 자한테 송달했기 때문에 이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메모할 때 언제 알았다고 그랬어요? 요 뒤에 제가 메모 안 했는데 16일 날 돌아와서 알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